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경선 근처에서 들려온 한 문장. 서열 2인자의 친아들이 남쪽으로 넘어갔답니다. 그 순간부터 보위부가 움직였고 김정은은 조용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려서 데려오든가 아니면 흔적도 남기지 마라. 저는 2018년 봄 평양 중심부 특별경호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임무 대상은 12살 남자아이 1명. 첫 브리핑에서 받은 서류를 펼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죠. 아이의 신분증에는 이름이 3번이나 바뀌어 있었고 출생 기록은 2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학교 재학 증명서도 없었어요. 상관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네 집안 석대가 끝이야. 그날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지키게 됐습니다. 아이는 조용했어요. 말도 적었고 표정도 없었죠. 하지만 주변 경호 인원은 25명. 일반 간부 자녀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숙소 출입구만 4곳,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화장실 가는 동선까지 사전 보고 대상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아이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교육 담당자는 준혁이라 불렀고 식사 담당자는 성민이라 했어요. 운전기사는 아예 도련님이라고만 했죠. 저는 처음엔 보안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졌어요. 이건 보안이 아니라 지우기였습니다. 아이의 정체를 아무도 완전히 알 수 없게 만드는 작업이었던 거죠. 어느 날 아이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데 나는 왜 안 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왜 학교에 갈 수 없는지, 왜 친구를 만날 수 없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감춰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갑자기 경호 라인 전체가 교체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딱딱했고 눈빛이 차가웠죠. 경호가 아니라 감시에 가까운 태도였어요. 아이 곁에서 웃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밤, 아이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저 곧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12살 아이가 자기 존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다른 경로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사라졌다고. 숙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복도 감시 카메라는 그 시간만 작동하지 않았답니다. 경비 교대 시간도 30분 늦춰졌다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걸. 그리고 그 탈출에는 반드시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걸. 평양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발령 이후에도 내부 연락망을 통해 단편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 9월 두세일 새벽 3시 17분. 아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첫 보고가 올라간 시각은 새벽 6시. 무려 3시간 가까이 공백이 있었던 거죠. 보위부 긴급 회의록을 본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대. 창문도 닫혀 있었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평양 중심부 특별 숙소입니다. 출입구마다 경비, 복도마다 감시 카메라,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 대상인 곳에서 아이가 증발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감시 카메라였어요. 정확히 새벽 2시 50분부터 3시 40분까지 50분간 영상이 없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장비 점검. 하지만 장비 점검은 사전 승인 없이 절대 불가능한 절차였죠. 경비 교대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원래 새벽 3시인데 그날만 3시 30분으로 늦춰졌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든 겁니다. 아이를 빼낼 수 있는 30분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부 사람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라는 걸. 새벽 7시 김여정 동지가 직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목격자 증언으로는 얼굴이 창백했다더군요. 말도 없이 숙소 안을 돌아보고 경호 책임자 3명을 따로 불렀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오후 그 3명 모두 연락이 끊겼어요. 숙청당한 건지 격리된 건지 아무도 몰랐죠. 오전 10시 김정은 위원장이 보위부 지휘부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일체 비공개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호원이 한 문장을 들었답니다. 이게 밖으로 새면 우리가 끝이다.
목소리에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사건이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부터 평양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고속도로 검문소마다 특별검색조가 배치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신분증 없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국경 지역 경비는 2배로 늘었습니다. 모든 초소에 아이의 사진이 돌았죠. 하지만 사진 아래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신원 미상 요주의 인물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체제는 아이를 찾는 게 아니라 지우려 하고 있다는 걸. 살아서 데려오는 것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아이가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가면 김여정 동지의 권력도,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내부 통제 시스템도 모두 무너집니다. 백두혈통의 직계가 체제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특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생포 우선, 불가능하면 제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2살 아이에게 내려진 명령이 제거라니. 이건 구출 작전이 아니라 입막음 작전이었던 겁니다. 저는 보위부 내부 문건을 통해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분노한 건 아이가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아이가 남한에 도착해서 입을 여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백두혈통에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이를 공식 기록에서 지웠다는 것. 김여정 동지의 사생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철저히 통제됐다는 것. 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가문도 우리처럼 숨기고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국제사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전고 합리적인 지도자로 포장해왔어요. 하지만 조카를 존재 자체를 지우고 탈출하면 제거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신뢰를 잃는 겁니다. 국제적 고립이 더 심해지죠. 보위부 회의록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상자의 존재 자체가 체제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됨. 생포 후 재교육 불가 판단.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를 데려와도 살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됐으니까요. 언젠가 또 입을 열 수 있으니까요. 김여정 동지는 더 절박했습니다. 아이의 존재가 드러나면 본인의 권력 기반이 흔들려요. 과연 김여정이 후계 서열 2위로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당 내부에서도 사생활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이끄냐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 동지는 직접 추적조를 지휘했어요. 밤낮 없이 상황실에 있었다더군요.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라는 걸. 체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화와 통제 시스템이 12살 아이 한 명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 그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인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추적 명령은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국경 200km 이내 전 지역 봉쇄, 수상한 차량 전부 정차, 아이와 동행자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 즉시 보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평양을 벗어난 지 사흘이 지나 있었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부 경호 라인이거나 고위급 인물이거나 둘 다였다는 것. 보위부는 과거 아이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저도 소환됐죠. 신문실에서 12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뭐냐? 누가 아이에게 특별히 친절했느냐?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적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문관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도 공범일 수 있어. 그날 이후 저는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기록됐고 통화 내역이 검열됐어요.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수십 명이 똑같은 처지가 됐죠. 체제는 배신자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자기 정체를 알았는지를. 2019년 6월, 경호 라인이 바뀌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이는 우연히 서류 가방이 열린 걸 봤답니다. 교육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거기에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김여정 동지 친자, 최고 보안 등급, 외부 노출 시 즉각 보고. 11살 아이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왜 학교에 못 가는지, 왜 친구가 없는지,
왜 이름이 계속 바뀌는지 단번에 이해했을 겁니다. 동시에 알았겠죠. 자신이 보호받는 게 아니라 감춰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이는 그날부터 달라졌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밤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식사도 절반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새로운 경호원들은 아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운전기사 최성호였습니다. 최성호는 5년째 아이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경호 인력은 교체됐지만 운전기사만은 남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최성호는 말이 없었고 충성도가 높았고 가족이 없었습니다. 체제가 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체제는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최성호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아이가 차 안에서 최성호에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죠. 저 없어지는 거 맞죠? 언젠가 조용히 사라지는 거 맞죠?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최성호는 등골이 서늘했답니다. 그날 이후 최성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평양 한복판에서 보위부 감시 아래서 백두혈통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8월 어느 날 아이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손바닥만 한 종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살고 싶어요. 누구라도 나 좀 꺼내줘요. 제발. 최성호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답니다. 12살 아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성호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차량 운행 기록을 분석했어요. 어느 구간이 감시가 느슨한지, 어느 시간대가 검문이 적은지. 다음으로는 국경 쪽 지리를 외웠습니다. 지도를 몰래 구해서 밤마다 암기했죠. 마지막으로는 협조자를 찾았어요. 국경 초소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이 군 복무했던 동기였죠. 석 달 동안 최성호는 준비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을 조작하고 연료를 조금씩 빼돌리고 비상 통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9월 두세 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밤을 선택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늦춰진 날, 감시 카메라 점검이 예정된 날, 보위부 당직자가 바뀌는 날, 새벽 2시 50분, 최성호는 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아이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성호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왔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카메라는 꺼져 있었습니다. 3시 17분, 아이와 최성호는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최성호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탈출 과정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평양을 벗어난 뒤 첫 번째 고비는 새벽 4시 30분에 찾아왔어요. 황해북도 경계 검문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량 번호만 확인하고 보내주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검문소 초병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 받으시오. 최성호는 침착하게 신분증을 꺼냈어요. 하지만 초병은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요? 아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최성호가 대답했죠. 조카입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데려다주는 길이에요. 초병이 뒷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성호가 담배 한 갑을 꺼내 건넸어요. 동무, 새벽부터 고생이 많소. 초병은 담배를 받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가시오. 빨리. 차가 출발하는 순간 최성호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최성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보위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동무, 지금 어디요? 최성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죠. 함경도 쪽 차량 정비소입니다. 엔진 점검 중이에요. 왜 보고 없이 평양을 벗어났소?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최성호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어요. 어제 저녁 정비 승인 받았습니다. 기록 확인해 보시죠.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서류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됐소. 그런데 동무 담당하던 대상자는 어디 있소? 최성호는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호원에게 인계했습니다. 차량 정비 때문에 이틀 비운다고 보고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보위부는 혼선 속에서 확인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알았소. 정비 끝나면 즉시 복귀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성호는 차를 세우고 토할 것 같았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들킨 거예요. 최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해 지기 전에 강을 건너야 해. 오후 2시,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어요. 보이부 상급 지휘부였습니다. 최성호 동무. 긴급 소환이요. 지금 즉시 평양으로 복귀하시오. 최성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묻지 말고 복귀하시오. 이건 명령이오. 전화를 끊는 순간 최성호는 알았습니다. 들킨 겁니다. 아이 실종과 자기 이동 경로를 연결시킨 거예요. 이제 선택지는 2개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서 총살당하거나 국경을 넘다가 총을 맞거나. 최성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멈추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가 물었어요. 우리 죽는 거예요. 최성호는 대답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 거야. 반드시. 오후 5시, 국경까지 남은 거리 80km. 하지만 앞쪽 검문소에서 차량 행렬이 보였어요. 비상 검문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차를 세우고 전수 조사하고 있었죠. 최성호는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비포장 산길이었어요. 차가 덜컹거렸고 아이는 뒷좌석에서 부딪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탈출이 쉬워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초소마다 조명이 켜지고 경비병이 2배로 늘었죠. 최성호는 차를 숲속에 숨기고 걸어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조용히, 빠르게. 밤 9시,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건너편에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중국이었죠. 하지만 강변까지 300m.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최성호와 아이는 3번이나 초소 옆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었어요. 강변까지 남은 거리 300m. 최성호는 아이 손을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앞쪽 100m 지점에 초소가 보였어요. 경비병 2명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 중이었죠. 불빛이 이쪽으로 향하면 들킬 겁니다. 최성호는 아이를 풀숲에 눕혔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 내가 신호할 때까지 움직이지도 마. 경비병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최성호가 아이를 일으켰죠. 지금이야. 뛰어. 2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200m, 150m.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초소 경비병이 이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어요. 불빛이 최성호 등을 스쳤습니다. 서지 않으면 쏜다. 최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더 빠르게 달렸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발은 빗나갔어요. 2번째 총성도 들렸습니다. 이번엔 최성호 옆 나무에 총알이 박혔죠. 파편이 튀었고 최성호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0m만 더 가면 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앞쪽에서 또 다른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경비병들이었어요. 협공이 시작된 겁니다. 최성호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면 돌파냐, 우회로냐?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아저씨, 저 내려놔요. 아저씨라도 살아요. 아이가 최성호 등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최성호가 아이를 더 꽉 붙잡았어요. 안 돼.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최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렸어요. 앞쪽 경비병이 총을 겨눴습니다. 한 발 더 오면 쏜다. 하지만 최성호는 멈추지 않았죠. 경비병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건 경비병이었어요. 옆쪽 숲에서 누군가 총을 쏜 겁니다. 최성호는 깜짝 놀라 그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최성호가 아는 얼굴이었죠. 군 복무 시절 동기였던 리명철이었습니다. 빨리 가. 시간 없어. 리명철이 다른 경비병들에게 총을 쏘며 소리쳤습니다. 최성호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달렸어요. 뒤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리명철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차가워 보였어요. 9월 말 두만강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최성우는 아이를 안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숨 참아. 절대 놓지 마. 물살이 거셌습니다. 최성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아이를 놓을 수 없었죠. 한 팔로 아이를 감싸고 다른 팔로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리명철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간 지점까지 왔을 때 최성우 힘이 다했습니다.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지만 최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중국 쪽에서 밧줄이 날아왔습니다. 누군가 강변에서 밧줄을 던진 겁니다. 아이가 밧줄을 잡았어요. 아저씨, 붙잡아요. 최성우는 마지막 힘으로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죠. 몇 분 후, 두 사람은 중국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뒤쪽 북한 강변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성우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살았다. 우리 살았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성우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남한까지 가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를 거치고 안가를 옮기고 신분을 숨기고 최성우와 아이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2020년 1월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성우 씨. 그리고 요원이 아이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거예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성우와 아이는 따로 분리됐어요. 각자 다른 방에서 같은 질문을 수없이 들었죠.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북한에 남은 협조자가 있습니까? 아이에 대한 질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요? 평양에서 어디에 살았습니까? 아이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순간 또 다른 감옥에 갇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조사관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여정 동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엄마예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조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김여정의 친아들이 맞습니까?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아이는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엄마의 아들로가 아니라 그냥 저로 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에 조사관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비밀로 할 것인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했고, 아이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죠.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 대외 비공개, 아이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조사가 끝난 뒤 아이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일반 탈북자 시설이 아니었어요. 특별보호 대상자 시설이었죠. 24시간 경호, 외부 출입 통제, 연락 제한, 북한에서와 비슷한 삶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또 다시 갇힌 거예요. 아이는 최성우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만남은 허가되지 않았어요. 보안상 이유였죠. 최성우도 별도 시설에서 조사와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매일 먹었어요. 침대에서 잠을 잤고 무서운 꿈을 꿔도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심리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이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전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 사귀고 싶고요. 이름 숨기지 않고 살고 싶어요. 상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달째, 국정원은 아이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새 이름, 새 생년월일, 새 출생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이 거짓 신분이 아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이제부터 당신은 박준서입니다. 평범한 탈북 청소년이에요. 아이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또 다시 바뀐 이름, 또 다시 숨겨진 정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박준서로 살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아이의 다짐이었습니다. 아이의 탈북 소식은 결국 평양에 전해졌습니다. 2020년 2월, 보위부는 최종 보고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렸어요. 대상자 남한 도착 확인, 회수 불가능. 그 보고서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손으로 책상을 한 번 쳤을 뿐이었죠. 김여정 동지는 그날 이후 한 달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 회의에도 불참했고 대외 활동도 중단했어요. 내부에서는 숙청설이 돌았죠. 하지만 결국 김여정 동지는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더 차갑게, 목소리는 더 단호하게. 약점을 드러낸 만큼 더 강해져야 했던 겁니다. 체제는 즉시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폐기됐어요. 사진, 서류, 출생 증명서, 교육 기록,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지운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 숙청이 시작됐죠. 경호원 15명, 교육 담당자 3명, 행정 직원 8명.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리명철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강변에서 최성우를 도와준 그 동기 말이죠. 리명철은 총격전 이후 체포됐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가족까지 연좌제로 수용소에 보내졌어요. 저는 나중에 다른 탈북민에게서 들었습니다. 리명철이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다고, 한 아이라도 살렸으니 됐다고 말했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 동지 아들이 남쪽으로 넘어갔다더라.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호라인 대규모 교체, 보위부 긴급회의, 국경 지역 특별 단속, 모든 정황이 사실을 가리켰죠. 주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백두혈통도 체제를 믿지 않는구나. 자기 자식도 못 지키는 체제가 우릴 어떻게 지키겠는가. 이 속삭임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어요. 여동생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혁명 동지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여정 동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약점이 너무 명확하다. 권력 구도가 흔들렸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견제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었고 후계 구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어요. 체제 안정성에 금이 간 겁니다. 모든 게 12살 아이 한 명의 탈북에서 시작됐죠. 남한에서 아이는 조용히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습니다. 평생 혼자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쉬울 리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변했습니다. 웃는 법을 배웠고 농담하는 법도 알았어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도 익혔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잠드는 밤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최성우와 재회가 허락됐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아이는 최성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최성우도 눈물을 흘렸죠. 많이 컸구나. 이제 진짜 자유로워 보이는구나. 아이는 최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전 정치가 아니라 제 삶을 선택하고 싶다는 걸. 최성우가 물었어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다른 아이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자유가 뭔지, 선택이 뭔지. 2024년 현재, 아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여전히 박준서로 살고 있어요. 진짜 정체는 극소수만 알고 있죠. 하지만 아이는 행복합니다. 친구들과 웃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니까요. 김여정 동지는 여전히 권력 2인자입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늘 경계하고, 늘 확인하죠. 자기 약점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변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더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통제로는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자유에 대한 갈망.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생각합니다. 체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한 사람의 용기와 선택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12살 아이가 백두혈통이라는 운명을 거부하고 자유를 선택한 순간 김정은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입니다.